안녕하세요. 김현우 행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천징수 진행할 거고요. 페이지는 2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할 거예요. 급여 자료는 이제 급여 대장, 실제로 돈을 받는 우리 그 직원들의 급여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 사원 등록을 해놔야 직원이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사원 등록을 하고 사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직원이 누가 있는지를 등록을 하고요. 사원 등록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누구에게 사원 A에게 얼마를 줄 건지를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에 입력된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기말이 되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반영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수당 공제를 등록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소득 파트를 잘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와 비과세, 이 공부를 하셔야 이 수당 등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나오는 패턴만 제가 주로 나오는 패턴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야간 근로수당, 우리 아까 생산직 근로수당,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서도 세팅을 해야 되고 이 수당공제 등록에서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지불하게 되면 그때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런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로하거나 어업을 영위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대 같은 경우에는 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연간 금액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당공제 등록에서도 만약에 비과세 때는 야간 근로수당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이런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과세입니다. 과세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지금 생산직 근로자로서 우리 연간 급여가 직전 연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그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월정액 급여라고 하는 거는요. 월정액 급여는 우리가 매달 받는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은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월정액 급여를 산정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정액 급여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실무 문제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다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근로자고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이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직전 연도가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매달 받는 거예요. 매달 받는 급여에서 우리가 상여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를 차감하게 되죠. 이런 것들 월정액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실비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인 경우에 실비 변상적 급여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는요,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음식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국내 식당이 있어가지고 국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식대에 대해서 10만 원 비과세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별도의 시내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별도의 시내여비도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사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출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실비로 해서 정산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만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근로자 명의 차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륜차를 포함합니다. 이륜차를 포함하고 근로자 명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 공동 명의는 가능한데요. 만약에 어머니와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과 만약에 공동 명의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아무튼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과세 처리가 되는 거고요. 단순한 출퇴근 보조금 이런 것들은 과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이건 출장 갔을 때 이런 시내 여비를 받는 경우에 그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제 비과세 처리를 하시게 되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20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보조비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보조 이런 거 너무 자주 나오죠. 육아수당도 자주 나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수당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가 2명 이상이라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서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0만 원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추가되는 10만 원은 과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인당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월정액 급여 여부와 그다음 사용 여부를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수당 공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건 연습만 훈련만 하시면 돼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론에 있는 우리 기본 그러니까 급여 중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과 그렇지 않은 거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식회사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으로 가볼게요. 사원 등록이고요. 그다음 사원 김민경의 5월분 급여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 등록을 하고 5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5월분 급여를 입력을 하기에 앞서서 수당 공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기본급에 육아수당이 있고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항목을 검토해야 되는데,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는 식대는 비과세가 맞겠네요. 비과세. 그 다음에 차량은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래요.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실비 정산하지 않는다. 그럼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어요.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김민경은 직장 내 맞벌이 부부에 해당되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아수당의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비과세로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과세로 적용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수당 등록을 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자료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원 등록 공부했고요. 다음 이제 급여 자료 보는 겁니다.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급여 자료.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5월 31일이 급여일이니까 5월 31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요 이제 급여 항목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 항목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 수당 등록을 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해라. 지금 보시면 따로 이 수당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이제 요 조회를 하지 않고 수당 공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로 체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따로 부로 체크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상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육아수당이 필요해요. 육아수당. 근데 육아수당이 지금 없죠.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로 해서 육아수당 월 10만 원까지 한도가 1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육아수당 비과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기 비과세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식대의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1일로 이제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급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10만 원. 10만 원을 입력하면 이 밑에 비과세로 여기 뜨게 되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30만 원인데 20만 원의 한도니까 30만 원을 입력하면 20만 원만큼 여기 비과세에 더해지게 됩니다. 식대는 15만 원인데요. 우리 10만 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이렇게 15만 원을 입력하면 10만 원만 이렇게 비과세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과세급여는 315만 원, 그 다음 비과세는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1417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141750, 건강보험은 98280. 장기요양보험은 10070, 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알아서 계산이 되고요. 고용보험료는 25,200원. 네, 그렇게 되고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되는 금액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급여가 355만 원이지만 세후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네, 326만 7,840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급여 자료로 회사를 변경하고 사원 등록 메뉴 및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급여 대장은 완성이 됩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어렵지 않죠. 이 비과세와 수당 등록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로 가서
사원 등록이랑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월 기속분을 4월 10일에 지급해서 사원 등록 및 수당 공제를 등록하고요. 급여 자료 입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사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서희는요. 윤서희를 이제 등록을 해볼게요. 자, 사원 등록에서 코드를 지금 보시면 4번을 500번으로 하래요. 500번. 50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500번. 네, 윤서희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740401 1012344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입사는 언제 했어요? 입사는 2020년 3월 1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2020년 3월 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이거 생산직 근로자라는 내용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으로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 주민번호 입력했고 4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추가사항 가셔가지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은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감면율은 70%에 해당이 되고요. 급여 입력 메뉴를 활용해서 이렇게 감면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수당공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원 등록했으니까 윤서희에 대해서 이제 수당과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수당공제 등록해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식대가 과세가 되겠죠. 얘는 과세입니다. 얘 기본금은 당연히 과세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으로 받는다.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고선 정액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비과세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는요. 연구보조비는 우리가 연구원으로 지금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지금 식사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당 등록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거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공제 항목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당 등록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가서 우리가 지금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시면요. 일단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조회하기 전에 수당공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 식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을 여부를 부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식대는 과세로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세로 해서 식대 이렇게 해서 과세 여부로 이렇게 과세로 식대를 체크해 주시고 비과세 식대는 이렇게 부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과세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 연구보조비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연구소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 2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 2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3월 기속분을 4월 10일에 지급했대요. 그러면 3월분을 4월 10일에 지급했다. 그럼 윤서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윤서희는 감면이 70%가 가능하죠. 그래서 70%가 이렇게 떠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적용이 된다. 어디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은요,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대는요, 15만 원입니다. 자, 15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비과세에 안 가는지 여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로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과세고 20만 원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은 과세로 들어가고 20만 원 비과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는 20만 원이니까 연구보조비를 20만 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20만 원이 여기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급여 275만 원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40만 원 해서 지급 총액은 3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315만 원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입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85590. 그럼 장기요양이 알아서 입력되거든요. 건강보험의 일정 비율이 이제 부과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770이 일치하죠. 고용보험은 22,000원 됐고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알아서 계상되는 항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제총액은 25만 6,400원. 그래서 315만 원 중에서 우리가 25만 6,400원을 빼면 우리가 실제로 내 급여는 내가 계약한 급여는 315만 원이지만 내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얼마죠? 2893600이 통장에 찍히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수당에서 우리가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내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만 딱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수당공제 등록을 잘 하셔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틀리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렇게 급여자를 입력하고 나면요 우리가 뭘 내야 되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여자를 입력하고 나면 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이거는 사실 급여대장 우리 내부 자료예요. 내부 자료에 해당이 되고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쨌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지금 25만 6,400원을 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래는 315만 원을 줘야 되는데 25만 6,400원을 빼고 근로자한테는 2893600을 싸줬단 말이에요. 그럼 25만 6,400원은 대표자가 갖느냐?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개별 사원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로 해서 이 모든 직원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여기 보시면 소득세 18,900원과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900원과 1,89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을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급일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귀속은 3월 귀속분이지만 지급이 4월이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항상 원천징수한 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반기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소득을 얼마 지급을 했고 지금 보시면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원천징수 이행사항이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득을 얼마 지급했고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이렇게 소득별로 지급액이 얼마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가 얼마고 거기에서 여기는 비과세가 차감이 되는데 일부 비과세만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과세는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이 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 지급액에는 이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총 지급액에 있는 이 315만 원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과세는 무조건 여기 과세는
총 지급액에 무조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항목도 일부 비과세가 여기 총 지급액에 포함이 됩니다. 몇 명의 인원에게 총 얼마를 지급을 했고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말고요. 소득세를 우리가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이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이 아마 A01만 요거 A01인데요. 간이색하고 중도퇴사자 요것만 하셨을 텐데 이제 더 심화된 형태로 요 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번에는요, 급여자료, 주식회사 급여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지금 주식회사 급여자료에서 장태주의 1월분 급여를 입력하고 1월 구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라.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언제죠? 2월 10일이겠죠? 1월분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작성했을 거고요.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이 15,000원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제 급여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요. 공제 항목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을 해서 지금 보면 1월이죠. 1월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일단은 우리 수당공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수당공제를 등록해줘야 되는데, 자, 기본급 있고요. 식대. 회사는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과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이 있네요. 가족수당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 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수당공제를 가가지고 이건 보시면, 자, 기본급이 얼마죠?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 식대는 지금 보시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만들어줘야 돼서 얘는 사용을 하지 말고 식대가 과세로, 근데 여기 등록이 되어 있네요. 식대로 과세를 등록해놨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라는 거를 등록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세,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가족수당으로 급여,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아까 있었나요? 자, 가족수당, 직책수당 있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음 달 20일까지 1월분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상자는요, 누구냐면 이름이 장태주한테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요 161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식대가 15만 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25만 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6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7만 원의 급여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207만 원은 전부 다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게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 항목을, 요 밑에 있는 공제 항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93150, 건강보험은 6458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은 6610, 고용보험은 16560, 그 다음에 고용보험 16560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랑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밑에다가 공제 항목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당공제 등록 가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공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정산 지금 공제 항목에 자 장기요양보험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이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공제 항목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정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F2를 누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사용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이렇게 클릭하시고 F2를 누르시면 장기요양 보험 정산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고용보험 정산
네, F2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정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제 항목도 등록이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장태주가 지금 1610 15만 원, 2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207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제 항목에서 지금 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적어줘야 되겠죠. 15만 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13,4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21,300원. 그 다음 소득세는요. 21,770원, 지방소득세 2170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7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정산으로 인해서 1680460을 돈으로 수령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급여 자료는 완벽하게 입력이 된 거고요. 우리는 뭘 납부하기 위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일단 소득세 납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요. 자, 이 급여가 귀속이 1월 급여죠. 1월 급여인데 언제 지급했어요? 2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신고 일자는 결국에는 이게 3월 10일까지 2월 10일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우리가 이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급여 자료는 207000 그래서 207만 원에다가 소득세 21,770원. 그래서 우리가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207만 원의 소득세 21,770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21,77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연말정산 미환급세액 15,000원이 있었다. 요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요. 요 밑에 전월 미환급세액에 15,000원을 반영해라.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지 않고 입력을 하실 수 있으셔야 완전한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요. 주식회사 급여자료 1011에 2월분, 2월 기속, 2월 지급이네요. 원천징수 내역에 해당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해라.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월로 2월 하기로 하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분납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거 환급액이 발생하면 2월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분납을 하지 않는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그러면 이런 급여들을 급여대장에 입력을 했을 거고 그거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분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2월 달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귀속이 2월이고요. 지급도 2월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적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요.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오는 게 아니고 총 인원과 총 지급액, 근로소득이 얼마 지급됐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총액으로 적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세와 관련한 서식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작성이 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당사의 직원은 3명이고요. 2월 25일에 지급한 급여가 2,356만 원. 이 비과세 식대는 불포함이래요. 그럼 불포함해서 이 과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식대는 여기에 그 총 지급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원 3명이고요. 지금 그다음 총 지급액이 2,356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우리가 30만 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자, 당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대요. 그래서 퇴사 시 우리 퇴사를 할 때는 항상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이 A02의 버튼에 뜨게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지금 지급총액이 45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원천세가 마이너스 45,000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지급총액이 얼마죠? 450만 원이죠. 그러면 중도퇴사는 한 명이 했고요. 4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급여가 마이너스 4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당월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 3명에 대해서 작년분 총급여 2억 3,6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원천세가 마이너스 123만 6천 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거 2020년이잖아요. 2020년 2월 보시면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 정산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총급여가 얼마고 그래서 내 세액이 총 얼마고 기납부가 얼마라서 내가 얼마를 환급을 받는다.
이런 게 바로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금액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작년 급여를 3명에 대해서 줬고요. 3명에 대한 급여를 보니까 2억 3,6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어떤 소득세가 확정이 됐고 기납부로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123만 6천 원. 환급이 발생했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천징수 이 123만 6천 원을 어쨌든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야 돼요. 과다하게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우리가 소득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게 바로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런 세액이 확정이 되면요.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A04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고 2억 3,600을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얼마 환급받을 게 있냐면요. 123만 6천 원을 환급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해서 이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을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반영하기 위함이고 여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는 이 123만 6천 원, 근로자 3명에 해당하는 환급세에 123만 6천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23만 6천 원 이거를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납부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고 지금 환급받아야 될 게 지금 123만 6천 원 하고 4만 5천 원이 있죠. 네, 그러면 30만 원에서 123만 6천 원을 빼고요. 네, 거기에다가 4만 5천 원을 빼면 98만 1천 원. 그래서 30만 원에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납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안 오고 여기 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이 2,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소득세 8만 8천 원, 지방소득세는 8,800원이 발생했다. 자,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가 아니고 그 외에 해당이 되죠. 연금 계좌 이외의 지급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몇 명이에요?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이고요. 2,500만 원을 지급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8만 8천 원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98만 1천 원이 근로소득에서 마이너스 환급세액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금액에서 이제 우리 납부해야 될 8만 8천 원도 여기서 환급세액에서 차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98만 1천 원이 환급이 있는데 우리가 퇴직소득에서 납부해야 될 게 8만 8천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환급받을 세액에서 줄여주게 됩니다. 사업소득, 자, 외주 용역에 대해서 사업소득 지급액이 2,500이 있고요. 원천세로 소득세 75만 원, 지방소득세 7만 5천 원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사업소득에서 연말정산 2,500만 원이죠. 네. 매월징수 보니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25번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죠? 15명이죠. 15명에 따른 금액이 2,500만 원이고요. 75만 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98만 1천 원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8만 8천 원, 75만 원 요거까지 요거는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급세액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환급돼야 될 게 아직 14만 3천 원이 남게 되죠. 만약에 올해 환급을 신청할 거라면 21번에다가 환급 신청을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차후로 2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어떻게 급여 대장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득세를 우리가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퉁쳐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상황 신고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액을 근로든 퇴직이든 사업, 기타, 이자, 배당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총액으로 결과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있고 플러스 금액이 있다면 그걸 다 퉁쳐서 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에 미환급된 세액이 있는지를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환급받을 세액이 올해 이번 달에 98만 1천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퇴직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해서 퇴직과 사업소득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잖아요. 그걸 차감하고 나니까 환급될 세액은 14만 3천 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회사 분납 금액의 급여자료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메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분납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분납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분납 신청은 아까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납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지금 환급이 발생했잖아요. 연말정산의 결과로 이렇게 환급이 발생했는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를 분납을 하게 되죠.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납세액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보고요. 자, 주식회사 분납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분납 금액으로 가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분납 금액은 영업부의 부장 정중화, 그래서 사원 코드는 101이고요. 이분한테 2019년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다.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2월분의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경우에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해라.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 대장이랑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2019년도에 어쨌든 이 지금 정중화님은 얼마죠? 총급여가 6천이었어요. 6천이었고요. 그래서 결정된 세액이 얼마예요? 425만 원. 이 총급여에 대해서 425만 9,400원이 결정이 됐고요. 기납부. 우리가 기존에 1월에서 12월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차감하고 나니까 이 162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6천만 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액이 425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됐고 나는 이미 기중에 2019년 1월에서 12월 동안에 263만 9천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한 겁니다. 우리 급여대장에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의 합계액이 263만 9,4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6만 3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162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금액은 1월에서 12월 2019년도 급여대장상에 있는 소득세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금액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는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2020년 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162만 원의 추가 납부를 이 2월의 급여대장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급여대장을 입력해야 되고요. 급여 명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가족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따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과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 식사 제공 없는 식대만 비과세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거 다 과세가 아니고요. 여기 얘네들은 과세에 해당되고 얘는 이제 비과세.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별도 본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얘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장기요양, 고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 자료를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 중에서 150만 원은 분납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자, 그래서 분납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요. 자, 2월 달이고요. 2월 달이 맞나요? 2월 급여자료죠? 네, 그래서 2월 급여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수당공제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급 그리고 가족수당. 기본급, 가족수당이 있고요. 과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지금 비과세로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를 뭐 생산직 근로자나 이런 것들을 줘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비과세, 우리가 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근로수당 이거 야간근로수당 기존 비과세는 우리가 사용 안 함으로 해놓고요. 부로 해놓고 이렇게 야간근로수당을 과세로 등록해주고 월차수당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가 맞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됐고요.
그러면 뭐 여기 밑에 이 공제 항목은 동일하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말고 없으니까 자 2월 달로 해서 28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중화가 나와 있고요. 자, 기본급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기본급은 3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50만 원. 야간근로수당이 40만 원이네요. 그리고 월차수당이 12만 원. 그다음에 식대가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중에 10만 원만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3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비과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총 452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비과세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2만 원이 과세가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이 20만 원. 건강보험이 30만 원, 장기요양이 30750, 고용보험이 33760.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212, 150, 21, 210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45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5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제총액이 79만 7,870원이 돼서 결국에 372만 원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지금 우리 분납 적용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연말정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납에서 요걸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요. 이제 연말정산을 한번 불러오고 그다음에 분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해서 이 정중화 사원은요. 소득세가 162만 원으로 연말정산 결과 지금 보면 여기 162만 원, 그다음 162060 요 금액이 연말정산의 결과로 확정이 됐죠. 근데 이걸 이제 분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납 계산 이렇게 하시면 분납이 알아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1월과 2월, 3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2월, 3월, 4월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납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납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4만 원씩 원래는 지금 162만 원 전부 다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연말정산을 나눠서 54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 때는 그 연말정산 작년도 소득이죠. 작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162만 원을 한꺼번에 여기 162만 원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분납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도 분납이 적용되어 있고요. 54만 원씩 3개월간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납으로 연말정산 소득세, 그래서 2월달 급여 대장은요. 항상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급여자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항상 2월에 하기 때문에 2월 귀속, 2월 지급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요 화면이 뜨게 되면 우리 분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분납이 적용이 돼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작성이 되죠. 422만 원의 급여, 과세급여에서 우리가 소득세, 지금 보시면 급여자를 입력 보면서 자, 2월 28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422만 원 비과세를 제외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기 총 지급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수당의 경우에는 비과세인데 여기 들어가는데요. 식대와 비과세는 식대와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는 여기 총 지급액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세급여에 해당되는 422만 원과 그다음 소득세 212, 1502 여기 있는 금액이 등장을 했죠.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연말정산을 6천만 원 해야 돼요. 작년도에 이분이 받은 금액 우리가 정중화가 받은 급여가 6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162만 원인데요. 이번에는 53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08만 원은 나중에 분납해서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서식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게 전월 미환급세액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이 패턴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득점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급여자료 입력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지 급여자료 입력하는 것도 결국에 급여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들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21만 2,150원하고 지금 보시면 21만 2,150원 단기분이죠. 2020년 2월분은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A01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정산액이 A04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납금액이 있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기재가 된다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해서 이 소득세를 확정해가지고 차가감 납부세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확정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고 그 연말정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렇게 A04에 반영이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